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하고 해리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네, 외상이라고 하면은 트라우마죠. 예전에는 이 외상을 주로 이제 신체적으로 뭐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다쳤을 때 생기는 뭐 그런 상처 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충격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트라우마라는 것의 어떤 그런 인식이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트라우마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용어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외상적 사건이라는 이런 개념은 비교적 한정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좀 국한돼서 정의되어집니다. 즉 어떤 인명 피해와 연관이 있는 큰 재난, 사고, 전쟁 등과 같이 누가 봐도 저거 진짜 큰 일이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 일로 인해서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개인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순간의 어떤 그런 충격, 단기간의 충격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지속되는 어떤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신경증을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뭐 해리, 짜증, 분노, 비탄, 죄책감 등이 나타나다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TSD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표적인 장애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 심하게 다친 경험 등의 어떤 큰 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외상은 강렬한 두려움, 전율 또는 무력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는 어떤 폭행이나 강간 등의 어떤 사건이 PTSD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유형의 외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기준을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진단 기준의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냐면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어떤 그런 원인, 즉 트라우마틱 이벤트라는 것은 그냥 이제 정신적으로 뭐 좀 충격을 받았고 힘들었고 단순히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큰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 정말 진짜 그건 큰 사건이구나, 그런 사건을 겪었을 때 위에 나오죠.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의 노출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즉 이러한 어떤 끔찍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아주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이제 그 경찰들이라든가 119 구급대원 분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나친 노출의 경험이 있을 경우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A의 기준을 만족하는, 즉 트라우마틱 이벤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의점이 나와 있는데요.
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또는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간접적인 것이고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직접 뭐 본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정도가 그 아주 이렇게 심각한 트라우마틱 이벤트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많이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에 노출도 점점 많아지고 점점 리얼한 것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이런 멀티미디어 환경에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중엔 진단 기준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은 트라우마틱 이벤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침습 증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침습 증상이라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 그 사고와 관련된 그런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꿈, 사고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내용의 어떤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뭐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그 끔찍한 전쟁의 기억들, 그런 것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꿈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해리성 반응이라고 해서, 플래시백이라고 하거든요. 플래시백이라는 건 이제 그 사진처럼 그 장면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지금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그 상황이 주변에서 일어날 리가 없는데 마치 갑자기 눈앞에서는 그런 생생한 그 사건 사고의 어떤 그 장면이 그냥 그 연출이 되는, 떠오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을 해리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리성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침습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상성 사건들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뭐 그 교통사고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경우에 갑자기 큰 뭐 차 소리가 난다거나 뭐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제 그 사건 사고에 이제 다시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외부의 유사한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심리적 고통, 자꾸 그런 옛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하는 그런 심리적 고통을 계속 느끼는 그런 것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침습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회피입니다. 그런 회피 증상은 그런 그 사건들에 대한 또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뭐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회피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상들을 자꾸 이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경우에 뭐 절대 차를 타려고 하지 않거나 차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차 소리조차 듣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회피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두 가지 이상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상성 사건들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는 무능력, 이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리성 장애에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해리성 기억 상실 장애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구분이 되는 것이 그것도 원인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나 사건 이후에 그런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어떤 머리를 다쳤거나 어떤 약물에 의한 원인은 아니겠죠.
순수하게 어떤 그런 심리적인 충격에 의한 것인데, 해리성 기억 상실 장애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증상만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뭐 아니면 그 다른 사람 또는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뭐 전에도 그 불안장애와 관련된 그 강의를 들으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정적 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어떤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지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왜곡된 인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자꾸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의 사람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다른 그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 이런 굉장히 불안이라든가 굉장히 심한 공포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현저하게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귀찮아지게 되는 무력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만나면 힘들다고 느끼기도 하니까 점점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무능력,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지속적인 무능력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행복하거나 기쁘다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뭐 즐거운 일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전에 이제 불안 장애와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차이가 이 단지 어떤 그 불안 장애라고 하면은 불안 증상이 굉장히 주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불안 증상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상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 어떤 기분 문제 증상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 장애 카테고리에 넣기는 상당히 조금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안 장애에서 그래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죠. 즉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는 문제와 분노 폭발,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그래서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의 문제, 뭐 자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과각성, 굉장히 이것도 예민해지고 과장된 놀람, 깜짝깜짝 놀라는 사소한 이제 소리나 이런 것에 예민해져서 깜짝깜짝 자주 놀라고, 그러면서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수면 교란, 그래서 예민해지고 굉장히 이제 뭐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오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변화의 어떤 두 가지 이상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부터 여러 가지 A, B, C, D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원인부터 해서 어떤 침습 증상의 존재가 한 가지 이상, 그리고 회피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그리고 이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두 가지 이상에서, 그리고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두 가지 이상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장애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성 스트레스 장애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명확한 지점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큰 사건을 겪고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뭐 한 일주일, 열흘 지났다 했을 때 이런 PTSD 증상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1개월 사건 사고가 일어난 1개월 후에 처음에 좀 그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났다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그 사건 직후에는 좀 멍하고 이제 현실 감각이 좀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 1개월 내에는 이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1개월 지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이게 막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 내에는 조금 이제 그 진단을 내리는데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그 사람한테도 현저한 고통이나 지장을 초래해야지 이제 당연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죠. 해리 증상이 이제 동반이 되느냐인데, 이인증이나 비현실감. 이인증이나 비현실감, 이것도 나중에 해리성 장애에서 다룰 내용이기는 한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인증은 어떤 그 본인과 분리가 된 느낌. 그래서 이제 본인을 보고 있는 듯한, 나와 이제 내 이제 그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을 이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현실감. 그래서 그 주위 환경이 아득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주위 환경이 이게 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주위 환경이 굉장히 다르게, 진짜 현실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반복적으로 느끼면, 즉,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나 아니면 외부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그 현실과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분리를 얘기하죠.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바로 이제 이인증이나 비현실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하고요. 굳이 이제 이 해리 증상이 동반됐느냐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명시하는 것에 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장애의 어떤 경과, 예후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증상들이 중요한 그 예측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해리 증상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이 PTSD가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어떤 그 반증이고, 또 굉장히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도 명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연되어 표현되는 경우, 즉 사건 직후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사건 이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어 표현되는 경우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그 사건 직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증상들이 굉장히 그 처음에는 얼떨떨 하다가 점점 이제 현실감이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에게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굉장한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제가 PTSD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말씀드리는데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한마디로 PTSD와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진단이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왜 분리를 해놨느냐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다른 사이코틱 디스오더에도 브리프 사이코틱 디스오더처럼 그런 그 아주 단기간에 생긴 그런 장애를 만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진단이 도입된 이유는 급성기 증상의 유무로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급성기 해리 증상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기적인 외상후 병신병리에 중요한 영향,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성기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이런 그 ASD로 진단된 환자 중에 3분의 2 이상이 PTSD로 발전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한 달 내에 유의 깊게 봐야 되고 이 증상이 좀 ASD에 만족할 경우에는 PTSD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의 진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는 그 원인 트라우마틱 이벤트를 만족하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뭐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의 노출, 어떤 큰 이제 사건 사고의 노출인 경우에 이런 그 ASD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침습, 부정적인 기분, 해리, 회피, 각성의 5개 범주, 이것들을 5개 범주로 나눠는 놨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14개의 어떤 진단 기준을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9가지 이상 이제 존재할 때 ASD 증상에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습 증상이라든가 부정적 기분, 그리고 해리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해리 증상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피 증상, 그리고 각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증상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9개 이상을 만족할 때 ASD 증상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노출한 후에 3일에서 1개월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이런 트라우마 혹은 스트레스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의 경우에 굉장히 그 취약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기 때 어떤 큰 외상을 겪은 경우에 다시 이런 그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이런 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경계성, 그리고 편집성, 의존성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특성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겠고, 어떤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좋지 않을 경우, 그리고 여성, 그리고 정신과 질환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이라든가 최근에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내적보다는 외적인 그 부분으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이제 스스로보다는 외적인 측면이 이제 조절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과도한 뭐 알코올 섭취라든가 물질 남용,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굉장히 이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모형으로 이제 PTSD와 같은 그 질환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외상성 사건을 처리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에 외상, 이 조건, 그리고 무조건 자극과 어떤 이런 사고와 관련된 뭐 장면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조건적 자극, 즉 행동 이론에 있어서 어떤 그런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고정적 조건화, 뭐 이런 어떤 그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런 공포 반응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교통사고 순간에 혹은 그런 교통사고, 그 차와 관련된 그런 차의 그 교통사고라는 어떤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자극에 플러스 그 어떤 사고와 관련된 뭐 차 소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차를 보는 것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조건적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적 자극 자체는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큰 사고를 겪었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소리나 이제 그 차에 자꾸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고를 이제 당하지 않더라도 자꾸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고전적 조건화라는 이론에 의해서 공포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작적 조건화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꾸 이제 그 상황을 피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조작적 조건화 라는 어떤 그런 그 이론적인 그 베이스로 설명이 되는 그런 회피 반응에 의해서 자꾸 그런 공포 반응이 강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PTSD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일 수도 있고, 이런 PTSD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회피 문제가 어떤 이런 인지행동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역동학적 요인으로서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이 외상으로 인해서 재활성화되는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동기 외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게 재현되고 퇴행되고 억압, 부정, 반동 형성, 취소 등의 어떤 그런 그 방어 기제에 의해서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으로서는 뭐 그 이런 노르아드레너직 시스템이라든가 오피오이드 시스템 혹은 HPA 액시스의 문제라든가 세로토너직 시스템 이런 문제로 이런 어떤 그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포 반응과 관련된 그런 뇌 영역에 문제가 있어서 이 PTSD가 잘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 1개월 지난 다음에 보통 나타나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PTSD의 증상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진입을 하게 되고요. 1년이 지나면은 그래도 대개 1년 내에는 많은 분들이 한 50% 정도에서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제 외의 경우에는 3분의 1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가는 3년이나 3년 이상, 10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TSD의 경과는 다양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가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이제 PTSD는 다양한 경과와 안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큐 스트레스 디스오더가 이제 있는 경우에 PTSD로 이제 많이 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PTSD가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ASD가 반드시 있었냐 하면은 꼭 그렇진 않다. 즉 무슨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뭐 이런 것처럼 그 ASD와 PTSD는 좀 그런 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TSD의 임상적 경과는 일반적으로 보통 좀 그 살짝 특히나 이제 초반에 뭐 한 달 뭐 이전의 경우에 잠깐 ASD까지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어떤 그런 마일드한 증상이 좀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경과를 이제 되게 보이는데, 근데 ASD까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ASD 증상이 이제 불안, 해리 증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1개월이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PTSD의 본격적인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3단계는 즉 만성화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초기에 나타나는 PTSD 증상들은 조금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뭐 우울이라든가 물질 남용, 그리고 가족 관계와 주변 관계 와해, 혹은 다른 모호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그 복잡한 PTSD, 크로닉 PTSD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이나 뭐 소아의 경우에 특히 이제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신체적인 그 증상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인지 기능이 낮다든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정신장애와 공존이 많이 되게 됩니다. 치료는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요. 일단 급성기에는 큰 이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굉장히 뭐 당황스럽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경악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신과적으로는
복잡하게 사실은 생각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감정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그래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욕심을 낼 수도 없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차원에서의 급성기 또 도움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만성기가 들어가면서 PTSD 그 어떤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지적 개입을 하게 되고요. 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이 뭐 다른 불안장애와 비슷하게 회피를 감소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을 피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가 있는데요. 빨리 이제 할 수 있으면은 빨리 이제 적응을 하게 하고 노출을 시키고 하는 것이 또 치료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트랄린이나 파록세틴이라든가 플록세틴이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이제 인정되어 있고 치료 많이 쓰이고 있고요. 벨라팍신의 경우에도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경우에도 당연히 불안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당연히 일반적인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을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이런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에도 교감신경 항진 효과가 교감신경 항진 문제가 두드러질 때 사용하면은 그 효과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치료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PTSD에 이제 많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심리 치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많이 근거가 있고 인정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치료입니다. 인지 치료나 뭐 이런 행동 치료, 특히 노출 치료가 이런 행동 치료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곡된 부정적 인지를 찾아보고 바로 잡는 그런 어떤 인지 요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자꾸 사건과 관련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캐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상의하고 자꾸 노출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PTSD의 인지치료 또는 행동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는 EMDR이라고 해서 안구 운동 민감수실 재처리 요법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우측에 있는 사진에 이제 보시듯이 이런 뭐 도구들을 이제 주로 이용해서 뭐 하는 뭐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숙련된 치료자가 그 단계에 따라서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환자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 도구들은 대단한 건 아니고 눈만 우측에서 뭐 좌측으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하면서 면담을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면담을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눈을 오히려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다시 이제 떠올리고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론에 의해서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요법을 사용해서 심리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EMDR에서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연구가 아직은 이제 이거만큼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분석 치료라든가 뭐 최면 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완 훈련, 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완 훈련이라든가 명상 치료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이완만으로도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뉴로 피드백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뇌파 측정을 하면서 뇌파가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이 됐을 때 많이 이제 나오는 뇌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면서 그런 뇌파들이 떨어지게 여러 가지 소리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요법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사진이 뭐 그런 거의 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런 뉴로 피드백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불안하고 긴장이 많이 되는 상태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PTSD에 특화된 트라우마에 특화된 치료 요법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안 그 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심리 치료 요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PTSD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응 장애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혹은 그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 변화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변화, 기능 저하,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단 기준을 보시면은 이런 그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3개월 이내에 발달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증상이나 행동이 임상적으로 현저하고 그 한 가지 또는 모두에서 명백하다. 즉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분명히 겪은 건 맞는데 이제 그런 겪은 것 치고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심각하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직업적인 뭐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 할 때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그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 애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료된 이후에 추가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장기간으로 보는 그런 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은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 즉 처음으로 등교하고 아니면 뭐 군대 입대했다든가 아니면 뭐 결혼, 뭐 육아 아니면은 그 실직, 은퇴 이런 경우들 주로 생애 주기와 관련된 변화이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문제, 뭐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성인기의 어떤 결혼 문제, 이혼, 그리고 이민, 뭐 이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 굉장히 그 큰 스트레스긴 하지만 또 이게 PTSD의 어떤 트라우마틱 이벤트 정도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겪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이게 정도 뭐 힘든 건 알겠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다 했을 때 이런 적응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습,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외상성 사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뭐 이런 증상들 PTSD의 증상 PTSD 같긴 한데 그런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 PTSD 진단 기준 A에 해당되진 않는 경우나 아니면은 증상이 외상성 사건 이후에 나타나기는 했는데 PTSD나 ASD 정도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데 뭔가 좀 뭐 사회적, 직업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그럴 경우에 적응장애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TSD나 ASD의 어떤 그 진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아닐 때, 그거보다는 약간 마일드 할 때 적응장애로 진단을 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신치료, 일반적인 그런 정신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뭐 다른 그런 트라우마랑 관련된 질환들의 경우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치료 방법 그리고 현실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세컨더리 게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경우에 뭐 치료를 하고 잠시 이제 학교를 쉬도록 할 수는 있는데 학교에 그 안 가는 그 이제 이 적응 장애로 진단을 받고 학교를 안 갈 수 있다는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꾸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학교를 가고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것이 이제 세컨더리 게인이 생기지 않는 이제 중요한 어떤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게인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예후는 되게 이제 좋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그 수어사이드 리스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리 장애입니다. 해리 장애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든가 해리성 주체장애, 이인성 장애, 비현실감 장애 등이 있습니다. 해리란 무엇인가? 해리는 이 분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단순히 쉽게 설명했을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의식, 기억, 정체성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되지 않을 때, 통합이 되지 않는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약간 그런 현실과 분리된 경험을 하지만 현실 검증력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분리됐다 이런 걸 느끼는데 분리된 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분리가 된 게 맞는 거고 거기에 휩쓸리고 이러면은 그건 더 이상 해리 장애가 아닐 수 있고 약간 정신병적 장애나 다른 쪽으로 가는 거나 그런 질환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 검증력은 대개 유지가 된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어떤 큰 그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었을 때 방어 기제, 해리가 방어 기제이기도 하죠. 방어 기제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큰 그 트라우마틱 이벤트가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 다만 그런 진단 기준이 다른 그 PTSD 같은 기준에 만족시킬 땐 PTSD로 가야 되죠. 네. 그래서 해리성 기억 상실은 뭐 이런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억 못하고 이제 뭐 건망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어떤 이제 그 측면의 현상들을 얘기하고요. 당연히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리되고 분리돼서 마음 깊숙이 묻혀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역학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남녀 간의 발생률 차이도 뭐 크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 진단 기준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회상하지 못하는데 되게 외상성이거나 정신적 외상이죠. 스트레스성이고 그리고 그 특정 사건만을 기억 못하는 선택적으로 기억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직업적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원인으로 의한 것이 아니고 해리성 둔주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리성 둔주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런 일정 기간 동안 본인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없어졌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은 자신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그 기억 상실이 있을 때 그걸 해리성 둔주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의 종류는 이렇게 약간 국소적, 선택적,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약간 그 종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임상, 양상은 갑작스러운 기억력 상실과 동반된 해리성 어떤 그런 장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반된 그 문제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해리성 기억 상실이 두드러질 때는 이제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별 진단으로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기억 상실이 있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외상성인지 일단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그 나이에 의한 뭐 그런 것인지 그런 혹은 치매나 이런 문제인지를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질적인 문제인지 또 혹은 물질에 의한 문제인지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또 그 다른 정신과 질환에 의한 그것의 어떤 일부분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쭉 보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어떤 그런 일부분의 증상이 아닌지 보고 그 다음에 아닐 때 해리성 기억 상실 문제만 두드러지고 다른 뭐 그런 원인이나 다른 현상들이 증상들이 맞지 않을 때 비로소 해리성 기억 상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을 때 해리 증상이 쉽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심리적 환경이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당했을 때 이런 해리성 기억 상실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지 치료, 정신 치료 뭐 이런 치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과 및 예후에 대해서도 뭐 아주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져 있고 뭐 그 연구되어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치료를 할 때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억이 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과와 예후는 다양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리성 주체성 장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다중인격 장애로 이제 불렸던 질환인데요. 2개 이상의 별개인 성격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성격 각자가 환경과 대상을 대할 때 각자 다른 그 성격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외부의 대상을 대합니다. 그래서 2 이상의 구별되는 성격 상태로 특정 지어지는 주체성이 이제 붕괴되는 경우에 주체성의 붕괴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여러 이제 당연히 그런 그 성격이 바뀌어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그 목소리나 그 목소리 자체의 톤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굉장히 상대방에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그 환자 자체는 이런 것들의 순간순간은 서로의 그 자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자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기도 하지만 또 기억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다른 자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 자아에 또 이름을 스스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아를 뭐 영철이, 뭐 철수, 영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자아마다 여러 가지 말투나 그런 게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격 자아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해리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숙주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장애를 진단 기준을 만족하고 동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리성 주체성 장애는 이제 다음과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주체성의 붕괴가 나타나는데 몇몇 문화에서는 빙의의 경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문제가 그런 어떤 증상 현상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감별 진단으로는 뭐 꾀병이라든가 어떤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상을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다중인격에 대한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그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잘 감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소화기 외상과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치료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정신치료라든가 약물치료가 있겠고요. 뭐 역시 예후와 경과는 잘 알려진 바는 많이 없고요.
뭐 동반된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든가 뭐 범죄 어떤 경력이 있었던 경우 학대를 당하고 있다든가 학대의 어떤 관계를 떠나기 힘든 뭐 그런 그 환경에 있는 노출된 경우엔 굉장히 경과나 예후가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성 장애와 비현실감 장애가 있는데요. 이인증 혹은 비현실감 어떤 이런 어떤 해리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인성 장애, 비현실감 장애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인증은 이제 본인과 어떤 그 스스로와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비현실감이라는 것은 본인과 세계가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이런 어떤 이인성 장애, 비현실감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해리성 장애가 다 마찬가지인데 단독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이런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지, PTSD라든가 다른 장애의 일부분, 한 증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절대 이 장애로 진단 내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이 있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나타날 수가 있고, 후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이제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임상 양상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뇌의 기질적인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증상만 있었을 때는 이런 기질적인 문제부터 먼저 당연히 감별을 해야 되고, 저희 정신과적 질환도 당연히 먼저 감별해야 되고, 다 아닐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인성 장애, 비현실감 장애로 단독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진단 내려지는 경우에 이제 보면은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갈등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생물학적인 요인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에는 뭐 조금 이렇게 서포티브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약물 치료도 뭐 이렇게 SSRI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뭐 정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과및 예후로는 여러 가지 그 외상적 환경에서 벗어나면은 되게 자연적으로 많이 소실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것도 만성적인 경과를 밟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